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번엔 이제 그 산업 사회의 형성과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각종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었던 사회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산업혁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근데 이런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바로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새롭게 생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산업사회의 형성에서부터 4번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에서는요,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웬만한 물건들은 전부 다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이 증기기관 자체를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는데 많은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에 사용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사회 전반은 산업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공장에서 찍어냈었던 많은 물건들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사회의 그 계급 자체가 좀 이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건 시대 때에 부자는 누굽니까? 권력자는 누구예요? 보통 영주죠. 지주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토지에서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공장에서 나오잖아요. 공장의 기계들 속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대부분의 이익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생산수단이야 볼 수 있었던 토지를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점차 그 힘이 약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귀족이라든가 지주 세력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장을 갖고 있던 세력의 경우에는 점차 그 힘이 세지게 됩니다. 바로 자본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바로 자기의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값싼 가격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팔아가지고서 얻게 되는 그 이익으로 점차 자신들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새로운 세력으로서 이때 당시에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노동자 계급도 같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자본가 계급은 확실히 노동자 계급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을 한 명만 고용하는 그런 자본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본다고 한다면 뭐 10명, 20명, 심지어는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고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의 거의 대다수는 이때 당시에 노동자 계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본가들은 바로 그들을 고용한 처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가 더 높습니까? 사장님이 더 높습니까? 당연히 사장님이 더 높죠. 당연히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의 위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자본가 계급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본가들의 말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받아야지 군대를 많이 모집을 할 수 있게 되고 군대를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서 군을 강화시켰을 때 그 나라의 국력이 강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자본가 계급은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었느냐? 이들은 진짜 원했던 것은 어쨌든 간에 모든 그런 상업과 그 다음에 부를 쌓는 일 이런 것들은 자본가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근데 국가가 잘못해가지고서 조금이라도 제한 가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본가들은 그것만큼 바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여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상이 바로 여기 보이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웠었던
대표적인 그런 경제학자가 바로 여기 보이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국부론, 국가의 부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 중에서 가격이 바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바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 상품이 많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많이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바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물품을 생산하는 많은 자본가들이 많이 생산하려고 할까요? 적게 생산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많이 생산하려고 하겠죠. 왜냐? 이 물건의 가격이 되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바로 그거만큼 많은 이익을 바로 공장 주인들이 갖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바로 공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팍 하고 올라갔었던 가격은 점차 공급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적정 수준으로 이것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가격이 너무 낮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많은 공장 주인들은 이때 당시에 이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의 결과 바로 가격이 같이 좀 더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었었죠. 코로나 사태가 있었을 때 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스크가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깥을 돌아다니려고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마스크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을 정도만큼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마스크 가격이 정찰제로 유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암거래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사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이 마스크에다가 가격 같은 거 안 붙이고 그냥 막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한 10,000원에 몇십 장 하던 그런 마스크가 순식간에 뭐 몇십 장 하는데 몇십 장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마스크를 사려고 한다면 10만 원 넘게 돈을 들여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마스크가 금값이었었죠. 자, 이렇게 마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생산하려고 그렇게 쌩 난리를 쳤죠.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쪽에서도 원래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다 마스크 만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중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일상화가 되는 상황이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바로 시중에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이 점차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바로 마스크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면서 무리해서 마스크를 생산했었던 많은 그런 사업자들이 바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 사업을 때려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의 상황을 이때 당시에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바로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정 수준의 그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쪽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쪽도 똑같이 많아지게 되면서 나중에 가서는 갑자기 가격이 변동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바로 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때 당시에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 당시 때에 바로 국민공회에서는 이른바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걸 실시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국민들 생필품 같은 것을 최고 가격제를 설정해가지고 그 이상에 해당되는 돈을 받고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답 막 그냥 기호틴으로 보내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특정 생필품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가격이 최고 가격제에 의거해서 딱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가격이면 누구나 그것을 막 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근데 문제는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 한다면 바로 그 가격이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격에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작은 가격에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팔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고 싶겠죠. 그럼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갑자기 짠하고 등장해가지고서 내가 몰래 바로 당신이 나에게 그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팔게 된다고 한다면 최고 가격에 해당하는 그런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되는 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몰래 파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최고 가격제에 의거해서 강제로 이제 가격의 최고 상한이 정해져 있었던 일부 물품들을 제대로 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암거래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비싼 가격을 주고서 사 오려고 하는 일종의 시장의 왜곡 현상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가 가격에, 즉 경제에게 함부로 개입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바로 국가 경제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애덤 스미스는 바로 그런 식으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경제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자본가들의 그런 입장에 입각한 그런 형태의 경제 이론까지 잘 갖춰주게 되면서 자본가들은 점차 그 세력이 강화되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새로운 사회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장은 주로 도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도시로 전부 다 몰려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존에 있던 도시들은 바로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같은 것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좋지 않은 주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서 막 떠나온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도시에 있는 넓은 곳에다가 바로 집을 지어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봤을 때 자기들의 형편에 맞는 아주 작고 불편한 집을 골라가지고서 거기에서 살겠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살면 다행입니다. 근데 아예 집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뭐 강가 같은 데 가가지고서 판자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이제 거지처럼 무릎 꿇고서 동냥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그다지 많지 않아 가지고서 주택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위생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이 위생 문제는 이제 전염병 문제하고도 같이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하수도 처리라든가 상수도 처리 같은 그런 개념 같은 것이 그다지 많이 있지 않았어요.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었어요. 때문에 하수도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 어떻게 자신들의 오물 같은 것을 처리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집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 집 바깥쪽으로 바로 자기네 집에서 생겨난 오물들 뭐 설거지하고 남은 물이라든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목욕했던 물이라든가 소변, 대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그냥 창밖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의 밑을 지나가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오물 같은 것을 맞는 경우도 실제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그런 많은 집들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바로 그런 식으로 바닥에 떨어졌던 오물들이 전부 다 바닥에 꽉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도시의 바로 바닥은 길바닥은 똥덩어리였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 말기 때쯤에 왕을 비롯해서 귀족이라든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그 똥덩어리서부터 비싼 옷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바 하이힐 같은 것을 신기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간이 좀 더 흘러가지고서 왕이라든가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 같은 것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었고, 이것 때문에 바로 위생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잘못 돌게 된다고 한다면 전염병이 수시로 일어나는 문제도 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빈부격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바로 자본가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가 도심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도심에 살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 자본가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마차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엔 이제 한참 후에는 이제 자동차가 되긴 하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도심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심보다는 도시의 외곽 쪽에 있는 좀 더 이제 편안하고 그다음에 깔끔한 환경에 있는 지역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출근할 때만 이제 차 타고서 혹은 마차 타고서 공장으로 가면 그만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랬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자본가들 같은 경우에는 풍요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서 아주 쾌적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국가에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기도 했었죠. 당연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자금을 많이 대거나 아니면 플러스 국가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자본가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본가들의 그런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분야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법 자체를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선거권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 선거권이 옛날에 바로 귀족이라든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이때 당시에 일반 자본가들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자본가들에 의해서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정말 심각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기계들은 인간의 안전 같은 것을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기계 앞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 손을 집어넣거나 발을 집어넣거나 해가지고서 손가락이나 발이라든가 손이 잘리는 경우에는 그때는 바로 자본가들에게 고소 안 당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음씨 좋은 자본가는 야, 네가 요번에 손 잘렸었지? 손 잘렸는데 이 손 잘린 것 때문에 기계가 망가졌잖아. 네가 병신 같으니까, 네가 바보 같으니까 바로 기계를 잘 못 따라가지고서 손이 잘린 거야. 그건 네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은 너도 참 아플 테니까 내가 널 좀 동정하는 마음에서 너한테 바로 기계 손상 비용 같은 것은 내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너 더 이상 우리 공장에서 일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경우에는 기계가 손상된 것에 대한 비용을 물어내진 않겠지만 하루아침에 잘리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노동자들은 일종의 자본가들에게 소모품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월급을 제대로 받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 근대 사회 때는 보통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바로 집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것이에요. 남자 혼자서 밖에 나가가지고서 돈 벌어가지고 갖고 오는 것만 가지고서도 바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 시대에 들어와가지고서는 바로 노동시장에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때 당시 자본가들은 바로 그런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서 고용을 해가지고서 최대한의 이익을 많이 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남자들을 고용을 하는데 이 남자들을 굉장히 싼 값에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그 싼 임금을 가지고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줬었던 그런 남편들은 딱 봤을 때 그 돈 가지고 도대체 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엄마까지, 그 아내까지 이때 당시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나머지 애들은 학교 가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아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엄마 따라서 공장에 같이 취직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아이는 아이대로 제대로 된 일 같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바로 어른들에게 일 못한다고 맨날 매맞죠. 그 다음에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애들 돌볼 틈 없이 그냥 일만 하다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인 생활입니까? 더불어서 장시간 노동하는 시간도 14시간, 15시간, 16시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의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휴식 같은 것을 얻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노동만 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불합리한 상황입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각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때 당시 러다이트 운동의 경우에는요, 노동자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즉, 내가 당장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운 기계가 효율성이 되게 높은 기계가 딱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기계가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서 굳이 노동자가 많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본가들은 언제든지 간에 노동자를 다 잘라버려요. 노동자를 다 잘라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밥벌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일부 노동자들은 이때 당시에 전설적인 한 노동 지도자의 지휘 아래 뭉쳐가지고서 이른바 새롭게 기계가 들어오는 그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밤중에 가가지고서 그 기계를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부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른바 공장을 습격을 하고 기계를 파괴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노동자들을 함부로 자르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임금을 깎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경찰력 잔뜩 데려와 가지고서 확실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아무리 노동자가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저항하는 방식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른바 노동조합 운동이 펼쳐지게 돼요. 이 노동조합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 보이다시피 노동조합을 일단 결성을 합니다. 즉 A라고 하는 공장에 바로 노동자가 100명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기계를 하나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너무나도 효율성이 좋아가지고서 이제는 A라고 하는 공장에서 100명의 노동자가 아니고 90명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잘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말 없이 그냥 공장을 나가야 되는 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노동조합을 구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잘리게 되는 10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단체로 이때 당시에 고용주인 자본가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당신이 10명을 자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단체로 바로 이 공장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들이 단체로 공장을 점거를 해버려요. 여러분들 공장을 점거를 해버리면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키 갖고 뭐합니까? 생산을 못하는데. 더불어서 만약에 그들이 한꺼번에 퇴직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부자인 공장주라고 하더라도 숙련공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한꺼번에 새로운 사람들을 다 뽑아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 익힐 때까지 공장주도 엄청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임금 가격이 생각보다 몇 분 되지 않았을 때 그냥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어쩌면은 자본가들에게 훨씬 더 이익일 경우도 정말 많았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 조건 같은 것을 이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 7번째 사회주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꽤 고민했었었는데 바로 만약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이렇게 탄압을 받는 이유는
모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수단, 즉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본가가 소유했기 때문에 자본가가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서 바로 노동자를 함부로 부려가지고서 이런 식의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이런 생산수단이라 볼 수 있었던 기계라든가 공장 같은 것을 노동자와 그 다음에 자본가가 공동으로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초창기의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른바 약간 좀 이상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평화주의적인 사회주의였었어요. 즉, 바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은 서로 이제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가져가면서 서로 협동으로서 공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서로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만 가져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오원이라든가 생시몬과 같은 그런 공산적인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중심이 돼가지고 노동자와 협력을 해가지고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업단지 같은 것을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일부는 잠깐 성공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노동자들이 잘해줬을 때 노동자들도 사람이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아무리 양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원하는 만큼에 해당하는 이익을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본가는 한 명이고 노동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양측에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좀 되게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회주의자가 바로 누구냐? 마르크스였던 것이에요. 마르크스는 바로 사회로 봤을 때는 자본가는 훨씬 더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노동자는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자기네들이 소유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서 전체 국민을 핍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마르크스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회주의를 너무 공상적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노동계급이 아예 힘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자. 프랑스 혁명처럼. 그리고 이때 당시 이들이 중심이 돼서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생산수단인 공장이라든가 기계를 갖고 있는 바로 기업가, 즉 자본가들에게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뺏어버리고 자본가들을 쫓아버리자. 대신에 이것들을 전부 다 노동자가 갖자.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바로 이상적인 그런 사회, 즉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쓰는 그런 방식에 해당하는 바로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형태의 사회를 구축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인류의 진정한 평등 같은 것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식의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제로 실현된 그런 나라들이 바로 현재 있는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고서 지금부터 프린트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2번 산업사회의 형성과 사회문제. 1번 산업사회의 형성에서부터 4번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에선 동그라미 1번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달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대량 생산. 자, 대량 생산 이것이 가능했고요. 동그라미 2번 농업사회에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산업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는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별표 하나 새로운 세력의 등장에서는요. 첫 번째 자본가와 노동자들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족 지주 세력이 약화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 확대를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1번 자본가 계급과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들어갈 말 노동자 계급, 이 노동자 계급이 사실 인구의 대다수입니다. 이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가와 노동자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형태의 바로 경제 체제를 일컬어서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 시대 때의 경제학자가 바로 별표 한 개 반 중요한 사람입니다.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빈칸에 적혔습니다. 국부론.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동감 1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동감 2번 바로 시장에서 정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해야 할 일이 도둑놈 잡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국가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통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작은 정부겠습니까? 큰 정부겠습니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작은 정부가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형태의 바로 경제 사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그냥 방임해버려, 그냥 냅둬버려 라고 하는 건 주의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3번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사회 문제의 발생에서는요, 인구가 도시 적겠습니다. 도시로 집중하면서 동감 1번 주택 문제, 동감 2번 위생 문제, 동감이 3번 전염병 문제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동감이 4번 빈부격차의 문제의 발생에서는요, 이때 당시에 빈칸을 읽겠습니다. 자본가는 풍요를 누리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들은 선거권까지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빈칸을 읽겠습니다.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여성과 아이의 노동 문제 등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어쨌든 간에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초보적인 그런 형태의 저항이었었죠. 별표 한 개 반. 사회 문제의 해결 노력에서는요, 빈칸에 적겠습니다. 러다이트 운동.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 사건은 바로 공장을 습격하거나 기계를 파괴하는 등과 같은 그런 활동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면 이것이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바뀐 것이 바로 노동조합 운동이에요. 자, 밑줄 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자의 빈칸에 적겠습니다.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두 개 치겠습니다. 사회주의. 개념에서는요, 밑줄 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생산수단을 공장, 기계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동 소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의 그 사회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동으로 이상적인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오원이라든가 생시몬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순진하다라고 해가지고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주의를 창시했다 볼 수 있었던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초보적인 그런 사회주의를 이끌어서 공상적 사회주의다. 공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라고 이때 당시에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선 별표 두 개 칩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들의 경우에는 아예 자본가 배제해버리고 노동계급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서 싹 다 자본가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제도 같은 것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독재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자본가들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다른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던 강력한 자본주의가 약간 좀 잘못된 방향으로 발달된 그런 형태의 국가들, 즉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를 어떻게 침략을 해나갔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